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저의 경악스러웠던 시집살이가 떠올라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연을 적는 지금도 그때가 떠올라 치가 다 떨리는데요. 저의 경악스럽고 치 떨리는 시어머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어요. 저흰 첫눈에 사랑에 빠졌고 2년을 뜨겁게 연애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과정도 평탄했어요. 양쪽 집안 다 여유가 있는 편이라 집 마련부터 혼수까지 막힘없이 진행되었죠. 한마디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잘 받은 양쪽 집안 다 만족할 만한 결혼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고 결혼한 지 3개월이 넘어가던 어느 날 직장 생활을 하던 저에게 남편이 말하더군요. 여보, 내 생각엔 당신 일 그만두고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고 계속 생각했어. 그렇지 않아도 당신 몸도 약한데 이번에 바뀐 팀장도 별로라며 하루가 멀다고 야근하는 것도 맘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진짜 당신 큰일이라도 날까봐 늘 걱정이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내 생각엔 집에서 좀 쉬면서 몸도 마음도 좀 추스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두 사람이 벌다가 혼자 벌면 힘들 텐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난 당신도 알다시피 튼튼한 것 빼면 시체야. 정 안 되면 내가 투잡 쓰리잡이라도 뛸 테니까 당신은 당신 몸이나 걱정해. 생각해 볼게. 그냥 해본 말이겠지 했는데 아니더군요. 그 뒤로도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쉬었으면 좋겠다며 권했고 전 결국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워낙 체력이 약해 최근 들어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도 했기에 아쉽거나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전 남편 덕분에 주부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고 주부란 직업은 생각보다 저의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전 제 2의 인생을 나름 잘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과 사이도 좋았고 시댁과도 괜찮았어요. 아니, 아주 좋았어요. 아버님은 오랜 지병으로 제가 시집을 오기 전부터 요양원에 계셔 저와 마주할 일이 거의 없었고 어머님은 연애할 때부터 워낙 자주 왕래하며 잘 지냈던 터라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시집살이는커녕 매번 설거지를 두고 어머님과 제가 서로 하겠다고 다툼이 날 정도로 사이가 돈독했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저녁도 어머님이 다 준비해 주셨는데 설거지 정도는 제가 하게 해주세요. 아니야. 이왕 손에 물 묻힌 김에 내가 하면 돼. 아가, 넌 가서 좀 쉬어. 아니에요. 전 이때까지 푹 쉬다가 온걸요. 어머님이 좀 쉬세요. 자꾸 이러면 나 화낼 거야. 화내셔도 제가 할 거니까 얼른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요. 상황이 이러하니 매번 시댁에 다녀올 때면 정말 결혼 하나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했는데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댁은 집 내부에 계단이 있는 2층 주택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이 2층에서 사건이 시작되고 이 2층에서 사건이 끝이 났네요. 그날의 시작도 2층 계단이었어요. 어머님께서 2층에서 내려오시다 다치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흰 혼자 계신 어머님이 걱정돼 짐을 간단하게 싸 시댁으로 향했어요. 전화상으론 오른쪽 발과 왼쪽 팔을 다치셨다고 들었던 터라 혼자 계시게 할 순 없는 노릇이었죠. 그리고 워낙 다정하게 대해주셨으니 다 나으실 때까지 함께 지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다친 팔과 발에 깁스하고 계셨고 저흰 정말 오기 잘했다며 다 나으실 때까진 시댁에 있기로 했어요. 하지만 전 자진해서 시집으로 기어들어온 것을 하루 만에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님의 두 얼굴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출근을 하자 소파에 앉은 어머님은 표정, 말투, 하물며 행동까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군요. 야, 가서 물 좀 떠와라. 아니다. 냉장고 안에 오렌지 있으니까 좀 갈아서 가지고 와. 하나 먼저 먹어보고 달콤한 것으로 갈아와. 맛없다 싶으면 너 다 먹고. 알겠어? 네? 네, 어머님.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워 상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어머님의 말씀에 따랐어요. 그저 어머님이 섭섭한 것이 있으시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갑자기 행동이 확 바뀌시니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죠. 그런데 말씀이 점점 거칠어지신다 싶더니 이윽고 폭언들이 흘러나올 때쯤 전 그냥 제가 미움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너 아까 청소기 들고 설치더니 제대로 한 거 맞니? 여기저기 다 머리카락이잖아. 어휴, 넌 어떻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니? 왔다 갔다 하면서 기계만 밀면 되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생각은 했는지. 아니, 애초에 시집갈 생각을 했던 자체가 난 놀랍구나. 양심이 없는 건지 뻔뻔한 건지.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됐다. 하루 종일 청소만 할 거야? 내일 다시 대청소 싹 하고 지금은 저녁 준비나 하거라. 너 하는 꼴 보니 지금부터 시작해도 저녁까지 다 만들 수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 하기 전에 냉장고에 묵은 반찬은 싹 버리고 정리하고 새로운 반찬 한 5가지 정도만 해. 재료는 다 있으니까 보고 알아서 하면 된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데 그땐 너무 당황스러워 뭐라 대꾸할 말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님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 더 잘하려고 애쓸 뿐이었죠. 하지만 제가 잘하든 못하든 어머님의 폭언과 핍박은 멈추지 않았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보는 순간 서름이 폭발하고야 말았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었어. 다짜고짜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울기 시작하자 옷을 갈아입고 있던 남편은 깜짝 놀라 저를 바라보더군요. 여보,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그게 어머님이 이상하셔. 오늘 하루 종일 일 시키시고 막말하시고 못하면 못한다고 화내시고 잘하면 잘한다고 화내시더라니까. 나 진짜 당황스럽고 너무 무서웠어. 뭐? 당신 꿈 꿨어?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 악몽이랑 현실이랑 구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바본 줄 알아? 차라리 나도 꿈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내 뺨을 몇 대나 때렸는 줄 알아? 아팠어. 아팠다고. 악몽 같은 현실이었단 말이야.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저요, 회사 다닐 땐 연봉도 남편이랑 비슷했고 시집 올 때 갖출 건 다 갖춰서 시집 왔어요. 하물며 친정도 시댁보단 좀 더 부유한 편이었고요. 그런 제가 왜 어머님께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왜 그렇게까지 제가 싫으신 건지 온통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에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울부짖는 저를 보자 장난이 아니란 것을 깨달은 남편은 저에게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고 전 남편이 나가고 난 뒤부터 일어난 일들을 남편에게 말해주었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저에게 어머님께 가보자며 1층 어머님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군요. 어머님의 방문을 여는 순간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 방이 왜 이래? 어머, 어머님, 방 꼴이 왜 이래요? 어머님의 방은 그야말로 개판이더군요. 엉망진창으로 어질러진 것은 물론이고 유리컵까지 깨져 파편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어요. 분명 어머님 방 청소를 싹 다 했었던 전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그거보다 더 미칠 노릇인 건 어머님의 말씀과 행동이었어요. 어머님은 아까의 표독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저의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어요. 그게 말이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플라스틱 컵을 썼어야 했는데 습관처럼 유리컵을 써서는 치우려고 했는데 보다시피 내가 몸이 불편해서
새아가한테 부탁했더니 글쎄 나한테 짜증을 막 내면서 폭언을 막 뱉어내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치운다고 치웠는데 더 엉망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뒀어. 미안해 아들. 미안하구나. 아가, 내가 빨리 나아야 우리 아가 귀찮게 안 할 텐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어머님을 보고 있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올라오며 어떤 말도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남편도 머릿속이 혼란스러운지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선 저도 어머님도 둘 다 거짓말할 사람들이 아닌데 서로의 말이 달라도 너무 다르니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이쯤 하면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며 저를 혼낼 줄 알았던 어머님은 생각보다 더 신중한 아들의 모습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곡소리를 내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손으로 바닥까지 내리치시면서요.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이대로 살아서 뭐해. 발도 불편하고 팔도 불편해서 방도 제대로 못 치우고 가시 집은 며느리 눈치나 보며 살아야 한다니. 아이고. 어머님의 곡소리에 남편은 어머님을 달래며 저를 꾸중하는 척을 했어요. 입은 저를 나무라고 했었지만 눈은 윙크를 날리더군요. 그러면서 나가보라며 손짓을 하길래 전 주저하지 않고 어머님의 방에서 나와 2층 저희 방으로 올라왔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어머님이 저렇게 하실 만큼 잘못한 것이 없더라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던 그때 남편이 방으로 돌아오더군요. 어머님은 뭘 하셔? 그냥 당신이 한 말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긴 했지만. 당신 설마 내가 진짜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나 진짜 아니야. 내가 왜 어머님께 그러겠어. 정말 진짜 어머님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셨다니까? 그게 어머님은 또 당신이 그랬다고 하니까. 당신을 못 믿는 것도 아닌데 사실 내 입장에선 지금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엄마 역시 내가 잘 아니까. 전 미쳐버리게 억울했지만 남편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기에 더는 긴 말하지 않고 짧고 굵게 사실만 말했어요. 그래, 당신 마음 이해해. 그래도 난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저의 단호한 말투에 남편 역시 제 어깨를 토닥여 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온전히 믿는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하여튼 내가 엄마한텐 혹시나 당신한테 섭섭한 것이 있더라도 말은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어.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 좀 풀어.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내심 기대도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아들이 부탁까지 드렸는데 조금은 나아지시겠지 하고요. 하지만 남편의 부탁에도 어머님은 예전 온화하고 상냥하던 어머님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한 언행으로 절 대하더군요. 네가 내 아들한테 다 이르면 내 아들이 네 말을 믿어줄 거라 생각했니? 꿈도 야무지구나.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대학교 다녔다고 하던데 다 거짓말 아닌지 몰라. 저렇게 생각이 모자라서야 장학금은 어떻게 받은 건지. 애초에 힘들게 일하고 남편한테 집안일 일러 바치는 게 제대로 가정교육 받은 사람의 행동인지도 잘 모르겠구나. 넌 친정에서 도대체 뭘 배워서 시집 온 게야? 친정에 돈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신부 수업 같은 건 받지도 못했니? 도대체 이 상황에서 친정이 왜 나오며 신부 수업을 어떻게 받으면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지더군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뱉으며 가만히 서 있자 어머님은 그 모습조차 보기 싫으셨는지 호통을 치셨어요. 너 지금 웃니? 내 말이 우스워? 아휴, 됐어.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어?
꼴도 보기 싫으니 가서 빨래나 하거라. 쓸데없이 세탁기 돌리지 말고 손빨래 해. 알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라는 손짓을 하는데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어머님, 저랑 이야기 좀 해요. 뭐? 할 말이 있니? 그게 제가 어머님께 혹시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 섭섭하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아니면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걸까요? 그게 뭐든 말씀해주세요. 제가 다 고치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다. 네가 노력한다고 해도 어차피 되지 않을 테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저 진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말씀해주세요. 저 진짜 어머님이랑 이렇게 지내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난 네가 그냥 싫단다. 처음부터 그냥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다. 내 마음이 이런데 네가 어떻게 뭘 고치겠다고 그러는지. 네가 백날 노력해봐라. 내가 널 좋아할 일이 생기는가. 아, 임신이라도 하면 내가 바뀌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마라. 난 그까짓 이유로 널 봐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아휴, 경문이가 좋다고 해서 결혼시키긴 했는데 가까이 두고 보니 어찌 더 싫어지는 것인지. 에휴. 하여튼 노력 같은 거 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잘하거라. 그리고 또 한 번 경문이한테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는 날엔 이혼시켜버릴 테니까. 알겠니? 이혼이라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싫으시면 애초에 결혼을 안 시키셨으면 되셨잖아요. 내가 결혼 반대했으면 우리 아들이 날 얼마나 미워했겠어? 난 우리 아들한테 미움받기 싫다. 그러게 애초에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했으면 서로 얼마나 좋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깁스하신 왼손으로 컵을 들고 차를 드시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눈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다친 손을 저보다도 더 잘 쓰시는데 어찌나 놀랐는지. 하물며 다친 다리도 멀쩡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 억소리를 내며 어머님을 보고 있자 어머님은 그제야 다친 손을 썼다는 사실을 자각하신 듯 어떻게 된 일인지 친절히 설명해 주시더군요. 아, 이거? 깁스할 정도는 아니고 가벼운 타박상이었는데 내가 해달라고 했다. 깁스 정도는 해야 너희가 여기 와서 날 돌봐줄 것이 아니냐? 설마 혼자인 날 두고 분가한다 할까 싶어서 두고 봤더니 기어코 네가 분가를 해? 어림도 없지. 난 네가 우리 아들이랑 둘이서 알콩달콩 사는 꼴은 절대 못 보니 다시 분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려무나. 네, 그래요. 어머님은 깁스까지 할 필요도 없는 가벼운 타박상이었고 저를 시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런 쇼까지 벌인 것이었습니다.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들이 좋아한다고 한들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을 반대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굳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절 괴롭히시는 건지. 그렇게 제가 싫다 하시면서 왜 가까이 절 두고 보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그 상황들이 무섭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어머님은 작당을 하신 듯 남편이 있으면 골골골 곧 죽을 사람처럼 아픈 척을 했고 남편이 출근만 했다 하면 팔팔하기가 갓 잡아 올린 화로와 다름이 없더군요. 인간은 적응하기 나름이라고 하더니 제가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가자 남편은 조만간 다시 나가자며 약속을 해주었고 그 약속을 받고 나니 곧 끝이 난다는 생각에 반복되는 어머님의 두 얼굴이 적응이 되더군요. 적응이 되고 나니 어느 순간부턴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어머님의 뜻대로 움직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을 해봤자 논리가 통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논리가 통하는 사람이라고 한들 제가 무조건 싫다는 사람에게 굳이 입씨름을 하며 힘을 빼기 싫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 전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기에
싸우기보다 피하는 것을 선택했죠.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그 당시에 어머님은 저에게 더러운 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똥을 더는 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어머님이 대청소를 시키신 날이었고 전 청소의 마무리로 쓰레기를 버리려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통 안에서 익숙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제 옷, 립스틱, 매니큐어, 향수까지. 옷과 립스틱은 망가져 있었고 나머지는 다 쏟아져 빈병이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버린 적이 없는데 제 물건이 그런 꼴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어리둥절하더라고요. 회생 불가한 옷과 빈통을 들고 서 있었고 그런 저를 본 어머님이 다가오시며 말을 했어요. 그거 내가 버렸다. 앞으로는 그런 색 옷, 물건은 사지 말거라. 안목하고는 너무 파이거나 짧은 옷도 내가 다 버렸으니 그런 줄 알아. 며칠 전부터 옷과 화장품 등 찾는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 싶더니 전부 어머님이 버리셨던 것이었어요. 어머님이 버리신 것들은 주로 빨간색, 다홍색 등 붉은 계열의 색들이었는데 어머님은 그 색이 꼴보기 싫다며 다 버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어요. 너 그런 옷 입고 우리 경문이 쫓아다녔니? 수준하고는.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너 임신할 생각은 하지도 말거라. 난 너 같은 애한테서 내 손주 볼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해녀나 임신이라도 하는 날엔 끌고서라도 병원에 데리고 갈 테니 그런 줄 알고 알아서 조심하려무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것은 어머님과 사이가 좋을 때 어머님이 직접 지어오신 한약이었어요. 여자에게 좋은 약이라고 했는데 제 물건을 버리며 병원에 끌고 간다는 어머님의 언행을 보고 있자니 좋은 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한의원으로 전화를 걸어 약을 먹는 본인이라고 설명하고 받았던 약이 어떤 약인지 물어봤고 그 약은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먹는 약으로 임신을 준비할 때는 피해야 하는 약이라고 하더군요. 그 외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더는 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그 약은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약이었고 그 순간 저의 인내심의 끈이 뚝 끊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떻게 그런 약을 저에게 먹일 수가 있는지. 어쩐지 결혼 이후부터 손발이 계속 차고 없던 생리통까지 생겨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이유가 어머님이 지어주신 약 때문이라니 정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때껏 시키는 대로 한 제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지 굳이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 것 같더군요. 전 정말 미친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며 마구 웃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미친 사람이 되고 나니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그날 이후 전 어머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똥을 더는 피하지 않고 제가 좀 더러워지더라도 맞서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포기하고 결심하고 나니 제 세상이 달라지더군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다 무시했고 식사 때가 되어 밥 타령을 하면 솥에 밥상을 차려드렸어요. 소금 5kg짜리를 구매해 아주 아낌없이 매 끼니마다 뿌려드렸죠. 이게 뭐니? 다른 건 둘째치고 밥까지 짠 게 말이 돼? 너 혹시 일부러 이랬니? 계속 맛이 없다고 하시길래 미각이 이상하신가 싶어서 소금 좀 왕창 써봤는데 미각은 괜찮으신가 보네요.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너 정신이 나갔어? 먹는 음식에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얼른 다 버리고 다시 해오지 못해? 그냥 드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먹는 음식인데 아깝게 어떻게 다 버려요? 그렇게 아까우면 네가 다 먹으면 되지 않니? 얼른이 먹지도 못하는 쓰레기 다 치우고 새로 밥상 차려오지 못해? 어머님, 전 평소에 싱겁게 먹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냥 다 드세요.
정 못 드시겠으면 그냥 굶으시던가요. 제가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많이 굶어봐서 아는데 한 끼 좀 굶는다고 어떻게 되진 않더라고요. 아, 이참에 다이어트 하신다 생각하시고 좀 굶으세요, 어머님. 뭐라고? 네 년이 드디어 미친 것이야? 어디 시어머니 밥상을 이따위로 차려놓고 미안한 기색은커녕 그 뚫린 입으로 뭐? 굶으세요? 네 년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정신을 겨우 차려서 이러는 거예요. 계속 당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감사해요, 어머님. 아, 그리고 지어주신 한약은 어머님 방에 가져다 놨으니 어머님 드세요. 알아보니 그 약 몸의 열기를 내려주는 약이라고 하던데 어머님께 꼭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식후 하루에 한 포씩 꼭 챙겨 드세요. 아시겠죠? 이년이 진짜? 저의 비아냥에 화가 잔뜩 난 어머님은 그릇을 다 엎어버리셨고 음식들과 함께 그릇들이 식탁 밑으로 떨어져 다 깨져버렸죠. 그릇을 다 박살내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어머님은 여전히 씩씩거리고 계셨고 전 깨진 그릇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제 행동에 어머님도 크게 당황했는지 방까지 쫓아오진 않더군요. 그렇게 전 방에서 푹 쉬다가 남편이 오는 시간에 맞춰 주방으로 향했고 저의 예상대로 주방은 여전히 엉망이었어요. 전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쭈그리고 앉아 남편이 들어온 타이밍에 맞춰 눈물을 쏟아내며 깨진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당황스러운 상황에 저에게 다급히 다가와 무슨 상황인지 묻기 시작했고 전 어머님께 당한 그대로 갚아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이 이런 거야? 그게... 내가 음식간을 잘못해서 좀 짜게 됐었나 봐. 어머님이 드시더니 이것도 음식이라고 했냐면서 내가 다 부족해서 그래. 어머님이 화내실만 하지. 엄마가 이랬다고? 아, 당신 많이 놀랐겠다. 엄마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요즘 좀 예민하신가 봐. 일단 당신 이리 나와. 내가 치울게. 아니야. 손댄 김에 내가 할게. 괜히 당신이 치우다가 다치면 어떡해. 안 다치고 조심히 치울 수 있으니까 이리로 나와. 얼른. 그러다 당신 다치기라도 하면 나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그래. 얼른. 결국 어머님이 저지른 행패는 남편이 치우게 되었고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어머님은 약이 오를 대로 올라 더 심하게 저를 괴롭히더군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어머님의 괴롭힘이 괴롭지 않았어요. 똑같이 되돌려주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은 제 물건을 건드리는 일에 재미라도 붙이신 건지 제 물건을 또 버리기 시작하셨고 이번엔 버리시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야 말았죠. 제가 제일 아끼는 다홍색 팬츠를 다 뜯어버리고 계시더군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님 방으로 가 어머님이 평소 즐겨 입으시던 명품 재킷을 들고 나와 그 재킷에 어머님의 빨간 립스틱으로 그림을 그려버렸어요. 어찌나 부드럽게 그려지는지 기분이 다 좋아지더라고요. 자신이 아끼는 비싼 재킷이 망가지는 모습을 본 어머님은 개거품 물며 악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은요? 어머님 따라하는 거죠. 앞으로 제 물건을 망가뜨리면 저도 똑같이 망가뜨려 버릴 거고 밥상을 엎으시면 저도 밥상 다 엎어버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어머님 아들이 또 깨진 그릇 조각이나 치우는 꼴 보기 싫으시면 서로 알아서 잘하자고요. 너 나한테 이따위 행동하는 거 내 아들이 알면 널 가만히 둘 줄 알아? 그럼 어머님은요? 잊으셨나 본데 전 어머님이 하신 그대로 다 똑같이 되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이년이 너 진짜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어머님은 화가 날 대로 나셨는지 소리를 지르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셨고 전 가뿐히 피하곤 어머님 손을 낚아채며 말했어요. 어? 이것도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 똑같이 할 거라고.
제 몸에 손대시면 저도 똑같이 어머님 몸에 손대지 않겠어요? 뭐라고? 네가 내 머리채라도 잡겠다는 말이야? 네, 어머님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머님께서 혹여라도 제 머리채 잡으시면 저도 똑같이 머리채 잡을 거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하시고 행동하세요. 아들보다 어린 며느리한테 머리채 잡히고 싶지 않으시면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니 정말 못할 일이 없더군요. 저도 제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상상도 못했는데 사람이 끝까지 몰린 채로 폭발하니 언행에 서슴이 없어지더라고요. 저의 거침없는 언행에 시모는 치를 떨며 한 발 물러섰고 그 후 어머님이 제 옷이나 물건을 망가뜨리는 일은 없었어요. 이제 좀 어머님이 정신을 차리셨나 싶어 밥상은 제대로 차려드렸더니 반찬 투정을 시작하더군요. 그때 든 생각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야, 정말 이따위로밖에 못해? 일전엔 음식을 소태로 만들어 먹지도 못하게 만들더니 이번엔 왜 다 싱거워? 집에서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이나 펑펑 쓰고 놀면 음식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넌 어떻게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니? 다 싱거우세요? 단 하나도 입맛에 맞는 게 없으신 거죠? 그래, 단 하나도 먹을 만한 것이 없다. 요리하면서 간도 안 봤니? 나물이고 국이고 다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드시지 마세요. 전 대답과 동시에 반찬과 국을 다 버려버렸고 그런 저를 보던 어머님은 또 노발대발하며 고함을 치시더군요. 너 진짜 뭐 하는 짓이야? 날 굶겨 죽일 셈이냐? 단 하나도 먹을 만한 것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러면 다 버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그래도 그렇게 다 버려버리면 난 어떻게 밥을 먹으란 말이야? 간장이랑 드세요. 간장 드릴게요. 간장은 또 너무 짜니까 조금만 찍어 드세요. 짭짤하니 밥은 잘 넘어가겠네요. 전 어머님께 간장을 내어드렸고 어머님은 할 말을 잃으셨는지 간장이 담긴 종지만 넋놓고 보고 계시더군요. 그 표정이 아직 잊히지 않네요. 지금도 그 표정만 떠올리면 너무 통쾌하다니깐요. 하여튼 어머님은 이대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위주할 고주할 이르시더군요. 아들, 나 좀 살려다오. 저게 내 물건도 자기 마음대로 막 버리더니 밥도 제대로 안 주는구나. 이 엄마 굶어 죽게 생겼어. 글쎄 오늘은 반찬이 좀 싱거운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소리를 꽥 지르면서 다 버리곤 간장 한 그릇 주면서 그거랑 밥을 먹으라고 하지 뭐니? 어머님의 하소연을 들은 남편이 저에게 이게 전부 사실이냐는 눈빛을 보내더군요. 그 눈빛을 읽은 저는 그야말로 연기대상급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번에 기껏 식사 차려드렸더니 너무 짜다고 밥상을 엎으시길래 이번엔 좀 싱겁게 했더니 이것도 먹으라고 해온 거냐면서 다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간장이나 내오라고 하셔서 제가 간장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렇게 미우시면 차라리 밉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매번 이렇게 앞뒤 다르게 행동하시지 마시고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저의 눈물 연기에 어머님은 더 큰 눈물을 흘리며 맞대응하셨고 남편은 눈물바다가 된 현장에서 곤란한 듯 미간을 부여잡고 한숨을 쉬더군요. 저와 어머님 사이에서 등 터지는 남편이 불쌍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은 어머님과 저 사이에서 누구의 말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고 그 입장을 이해하기에 남편을 설득하는 방법 말곤 제 살 길은 이것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어머님의 살떨리는 전쟁이 계속되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남편과 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저는 남편에게 간식이라도 챙겨줄 요량으로 방에서 나왔고 2층의 계단 끝에 계신 어머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님은 방에서 나오는 저를 보며 씩 웃으셨고 전 2층엔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 어머님을 지나치려 할 때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어머님은 소리를 지르더니 계단에서 미끄러져 구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가야, 밀지 마. 살려줘. 전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저리 말하고 계단을 구르시니 저조차도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 밀쳤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깐요. 남편은 어머님의 소리에 뛰쳐나와 계단 아래 쓰러진 어머님을 모시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저는 함께 병원으로 향하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엔 어머님의 걱정 따윈 없었고 진작 카메라 설치를 해야 했다는 깊은 후회를 하며 몰려오는 불안감에 발만 동동 구르던 그때였어요. 의식을 잃었던 어머님이 눈을 뜨시자마자 저를 보곤 역정을 내시기 시작하더군요. 이 빌어먹을 년,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왔어? 나 죽이려고 이까지 쫓아온 게야? 엄마, 괜찮아? 정말 이 사람이 엄마를 밀었어? 아이고, 아들, 이 빌어먹을 년이 날 보더니 그냥 밀어버렸어. 이 년이 엄마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저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전 절대 아니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쳐댔고 남편은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어떤 부부가 응급실 안으로 급히 뛰어들어오더니 남편과 누워있는 어머님께 빠르게 다가오더군요. 전 누구인가 싶어 그 부부를 살폈고 남편의 입에선 놀라운 말이 흘러나오더군요. 형수님 오셨어요? 이때껏 연락도 없으셔서 안 오시는 줄 알았더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 형. 부부의 정체는 놀랍게도 남편의 형과 형수였습니다. 전 사실 남편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셨고 남편과 어머님에게서 형에 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버님은 어머님과 인연을 끊고 살았는데 어머님이 계단에서 구르자 너무 놀란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었어요. 형이라는 남편의 말에 토끼눈을 한 어머님은 갑자기 나타난 아주버님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그런 어머님을 보던 아주버님은 소리를 지르며 어머님에게 질책을 쏟아붓더군요. 제 눈치를 이렇게 살피시는 거 보니 안 봐도 뻔하네요. 이제 자해까지 하세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아직 정신 못 차리시고 기어코 경문이 척까지 괴롭히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그리고 자해 아니다 얘. 분명 경문이 처가 날 계단에서 밀었다고. 아, 이제 방법을 좀 바꾸셨나 보네요. 경문아, 잘 들어. 어머니 네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분이야. 나도 결혼하기 전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라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천사는커녕 악마더라고. 너도 잘 알 거야. 우리가 결혼하고 어머니 모시고 산 거. 알고 있어. 같이 살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분가한 거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주버님이 무어라 말을 꺼내시려는 순간 어머님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며 아주버님을 제지하려고 하셨지만 아주버님은 어머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무시한 채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어요. 그 이야기는 남편과 저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모자람이 없었죠. 사소한 말다툼? 그걸 사소하다고 할 수 있나? 어머니가 네 형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시고 형수 회사 출근하면 계속 전화하고 일하느라 전화 못 받으면 회사 찾아가서 행패까지 부려서 회사까지 그만두게 했어.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계속 있게 되니까 그거 가지고도 얼마나 호되게 시집살이 시킨 줄 알아? 나 출근하고 나면 1분도 못 쉬게 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 시키시고 욕하시고 심지어 내가 보는 앞에서도 핀잔 주고 가정교육 들먹이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들고 살지 못했어.
어머니한테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부탁까지 해봤는데 그만하시기는커녕 네 형수 머리채까지 잡더라. 내가 그 모습 보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독하게 마음먹고 어머니하고 연 끊고 나온 거야. 네 상견례 때나 결혼식 때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어머니 꼴도 보고 싶지 않아서 안 갔어. 내가 오죽했으면 하나뿐인 동생 결혼식까지 안 갔겠어. 오늘도 네 연락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부인이 어머니를 밀쳤을 리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와봤더니 역시가 역시네. 눈치 딱 보니 혼자 쇼하신 게 분명하다. 너도 생각 잘해. 지금 상황 보니까 네가 어떤 마음인 줄은 잘 알겠는데 네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실은 많이 다르니까 말이야. 알고 보니 형님과 아주버님은 결혼 이후 어머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땐 지금처럼 뒤로 괴롭히는 것이 아닌 대놓고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의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 그걸 지켜보던 아주버님이 결국 어머님에게 절연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셨던 것이었고요. 그 당시 남편은 대학교 기숙사에 있었던 터라 이 사실들을 알 수 없었고 그저 어머님의 말씀대로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고만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의 결혼식까지 오지 않으시니 남편 입장에선 너무 섭섭해 그간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렇게 말도 꺼내지 않았으니 저도 알 수가 없었죠. 한번 자신의 시집살이로 아들을 잃은 경험을 했던 어머님은 방법을 바꿔 저를 괴롭혀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는지 형님께 물었어요. 형수님, 형 말이 전부 사실이에요? 네, 서방님. 믿기지 않겠지만 전부 사실이에요. 저 3개월 어머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 3개월 때문에 지금까지 정신과 약 먹고 있어요.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자고요. 얼마나 시집살이가 심했는지 아시겠죠? 오죽했으면 그 효자였던 형이 어머님과 절연까지 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어머님이 동서한테도 심하게 대하셨을 거예요. 한 번 아들을 잃어봤으니 대놓고 괴롭히진 않고 뒤에서 사람 피말리게 괴롭혔을 거라고요. 오늘도 동서가 계단에서 밀어서 다치셨다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혼자 구르셨을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분이 어머님이시니까요. 정말 그랬단 말이죠. 믿기 힘드시다는 거 잘 알아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서방님. 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랑 형 말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서방님 아내 말이라도 믿어주세요. 다 진실이니까요. 형님의 증언까지 들은 남편은 마지막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그래서 전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아. 난 진짜 어머님께 손도 대지 않았어. 어머님이 나랑 눈 마주치니까 웃으시더니 그대로 굴러 떨어지셨어. 그러게 내가 다 말했잖아. 당신 없으면 나한테 모질게 대하신다고. 나한테 임신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면서 혹시나 임신이라도 하는 날은 병원에 끌고 가신다고 하시더라. 그뿐인 줄 알아? 나한테 지어주신 한약도 알고 보니까 몸에 열 많은 사람이 먹는 약으로 임신 준비 중인 사람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약이라고 했어. 난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열심히 먹었는데. 물론 나도 어머님께 모질게 굴긴 했어. 그런데 그건 어머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니까 나도 살려고 그랬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서. 어머님도 똑같이 당해보셔야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실 것 같아서. 모든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제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자 형님이 절 안아주시더군요. 동서, 많이 힘들었지? 우리가 진작 서방님한테 다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다 우리 잘못이야. 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형님의 위로에 더 크게 울어버렸고 이런 저를 보던 남편은 화를 꾸역꾸역 누르며 어머님께 묻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은 끝까지 사실이 아니라며 변명을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실을 듣게 된 남편에겐 통하지 않았죠. 이 말이 전부 사실이야, 엄마? 아니야, 아니라고. 경문이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엄마가 희경이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저 손에 물 묻히기도 아까워서 매번 엄마가 뒷정리도 다 하는 거 네 눈으로 다 봤잖아. 정말 아니야. 믿어줘, 아들. 거짓말. 난 정말 엄마를 믿었어. 희경이가 정말 힘들다고 하면서 오는데도 엄마를 믿었다고.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아니야, 아들. 엄마 좀 믿어줘. 엄마는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럼 형이랑 형수, 그리고 희경이까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래, 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진짜야. 아들, 경문아, 엄마 말 좀 믿어줘. 울지도 마. 우는 것도 진짜 소름 끼치니까.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엄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나도 당장 분가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형처럼 영까지 끊을 생각은 아니지만 자주 보고 살진 못할 거야. 남편은 씩씩대며 이렇게 말했고, 그런 남편의 말을 듣던 어머님은 그대로 정신을 잃으셨어요. 그 후 깨어나신 어머님은 충격이 크셨는지 치매 증상이 나타나더군요. 남편을 보며 여보라고 했다가 아주버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저만 보면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애쓰시더군요. 이 미친년, 니년 때문에 내 아들이 나한테 소름이 끼친다고 했어. 다 니년 때문이야. 다 니년 때문이라고. 엄마, 정말 왜 이래? 희경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 여보, 전현이 글쎄 우리 아들이랑 내 사이를 다 갈라놨어요. 첫째 며느리도 내 아들을 뺏어가더니 전현마저 내 아들을 뺏어갔다고요. 너 인연 이리로 못 와?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어머님의 본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된 남편은 저를 어머님에게서 완전 격리를 시켜주었고, 전 그 후론 어머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 후 남편은 어머님의 거처를 고민하는가 싶더니 아버님이 계시는 요양원에 어머님을 함께 모시더군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작 당신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내 입장에선 두 사람 다 하는 말이 너무 틀리니까 한 사람 말만 믿는 게 어렵더라고. 정말 미안해. 당신 입장이 어떤지는 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해도 했어. 다만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당신도 미워지는 순간이 있긴 했어. 미워지는 순간만 있었다니 당신한테 참 고맙다. 나 같으면 사랑이고 뭐고 당장 이혼하자고 했을 텐데. 하여튼 다 고맙고 다 너무 미안해 여보. 내가 앞으로 살면서 다 갚을게. 다신 당신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 없도록 할게. 남편은 진심으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고 전 그런 남편을 안아주며 용서해 주었어요. 그 이후 남편과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남편만 가끔 찾아뵙고 있어요. 어머님은 아직까지도 보고 싶지 않은데 아버님과 한 병실에 모시고 있어 어쩔 수 없이 함께 뵙고 오는 것 같았어요. 저도 어머님에 대해선 말도 꺼내지 않고 남편 역시 저에게 어머님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니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요. 요양병원 비용은 아주버님과 상의해본 결과 시댁 집을 팔아 충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그 누구에게도 좋은 추억이 있지 않은 집이었기에 처분하고 그렇게라도 쓰자는 것이 형제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전 어머님과의 악연을 끊어버리고 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아주버님, 형님과 자주 왕래하며 지내는데 형님이 그렇게 저를 아껴주실 수가 없어요. 드라이브도 시켜주시고 선물도 사주시고 가끔 반찬도 만들어다 가져다 주시는데 아마 같은 일을 겪었던 터라 저에게 더 큰 마음을 쏟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에게 멋진 천사가 찾아왔어요.
현재 7개월 가까이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어떤 녀석이 태어나려고 하는지 발차기로 제 갈비뼈를 부숴버릴 태세라 잠도 잘 못 자고 있네요. 모르긴 몰라도 축구 선수를 시켜야 할까 봐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은 끝이 났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 사는 45세 여성입니다. 저는 30대일 때 40대가 오는 걸 막연히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벌써 머지않아 50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이상하게 평온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평범하지 않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서 그런가 봅니다. 오늘은 감히 어쩌면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그동안 살아온 제 인생 이야기 한번 털어놓으려 합니다. 오늘 제 사연 함께 들어주시고 아낌없는 응원과 여러분의 생각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많은 힘을 얻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늦게까지 못한 특별한 일이나 아픈 사정이랄 건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일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남들 결혼할 때 못했고 정신 차려보니 제 옆에는 그렇다 할 짝이 없더라고요.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사랑을 마음껏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도 짝을 만나는 것도 다 좋은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은 제가 37살일 때 처음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는 39살이었고 저보다 2살 연상이었습니다. 30대 적정 나이를 넘어가면 아무래도 짝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변에 일단 싱글인 사람이 별로 없는 건 둘째치고 나이가 있는 만큼 다들 보는 눈이 높아지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과 저는 첫눈에 서로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좋았지만 아무래도 둘 다 40대를 바라보는 적지 않은 나이라 20대 때처럼 막 스파크가 튀고 불타오르는 연애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 대신 저희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연애를 했습니다. 연륜이 있으니 서로가 싫어하는 행동을 굳이 하지 않았고 서로를 무척이나 배려하면서 만났습니다. 적어도 연애할 때까지는요. 결혼도 연애처럼 그렇게 심플한 관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희는 그저 그런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만남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으로 사귄 건 또 아니었어요. 그런데 몇 번 만나고 금방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저 사람이랑 나 지금 이렇게 서로 잘 맞고 편한데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저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따로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 역시 그때 저와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 더 늦기 전에 결혼하는 게 어때? 지금이랑 달라질 건 크게 없을 거야. 우리 지금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이게 만나자. 난 이렇게 따로 시간 내서 각자의 집에서 만나는 거 말고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언제나 함께이고 싶어. 싫어? 내키지 않아? 미안해요. 나 섣불리 대답 못하겠어. 당연히 나도 안정적인 게 좋아. 그런데 결혼은 아무래도 연애랑 다르게 당장 생각해야 할 게 많잖아. 아이 문제도 그렇고 조금 머리가 아프네. 아이? 분명 결혼하면 어른들은 아이 바라실 거야. 근데 난 아이 낳을 생각 전혀 없거든. 지금 급하게 가진다 해도 이미 노산이라서 나도 아이도 건강하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에이,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아이는 안 낳아도 돼. 난 그저 더 나은 우리 둘의 삶을 위해서 결혼하고 싶은 거니까. 그게 우리랑 어른들 입장은 다르니까. 딩크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문제를 처리해보자. 당신은 당신 부모님만 설득하면 돼. 난 우리 부모님한테 잘 얘기할 테니까. 그럼 이제 우리 결혼에 아무런 문제 없지?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게 해야지. 남편은 원래부터 자기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며
결혼 후 딩크족으로 살겠다며 제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좋아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나이가 맘에 걸렸죠. 그리고 혹시나 각자 부모님께 설명한다 해도 어른들 입장은 다를 수 있으니 예비 시부모님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에 잔뜩 긴장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내뱉은 말처럼 알아서 잘 해결해뒀더라고요. 수지 씨, 애를 안 낳고 싶다면서요? 네. 엄마, 수지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같은 생각인 거 아시죠? 그래, 알지. 아이고, 아이, 근데 수지 씨 왜 이렇게 긴장했어요? 긴장 풀어도 돼요. 난 우리 아들 수지 씨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요즘 세상에 애 안 가지면 뭐 어때요? 둘이 예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여보? 우린 아들 평생 장가가는 모습 못 보고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요. 수지 씨, 우린 며느리가 싫다는 일 강요할 생각 주어도 없어요. 물론 손주 있으면 좋기는 하겠다만 안 낳고 싶다면 그 의견도 존중해요.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다던 내 아들이 단번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해서 나랑 우리 집사람이랑 많이 놀랐었어요. 이렇게 직접 보니까 아들이 잘 선택한 것 같네요. 앞으로 귀한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어머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지 씨, 내 말 맞지? 우리 엄마 아빠 열려있으신 분들이야. 꽉 막힌 옛날 사람들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와줘. 네, 성범 씨.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왜 애를 안 낳냐 하는 비난이나 우려는 없었어요. 그저 애가 대수냐, 너네 행복하면 됐다, 드디어 늦게라도 장가를 보낼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등등 양가 어른들의 격려와 응원을 들으면서요. 남편과 저는 1살 더 먹기 전에 하루라도 더 젊은 날 결혼식을 하려고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 결혼 준비를 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제한 지 1년도 안 되어 결혼에 꼴이 나게 됐습니다. 만약 제가 젊은 나이였으면 다들 성급하게 준비하는 거 아니냐며 주변에서 말을 보탰겠지만 나이가 있는 만큼 주변에서도 축하만 했지 별말 없었어요. 저도 남자가 거기서 거기지 하며 큰 걱정은 없었고요. 하지만 늦을수록 더 신중해야 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대기업 회사원이었는데 세금 떼고 월급이 500만 원 좀 넘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얼마씩 달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남편은 알아서 넉넉하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잘 줬어요. 저는 원래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결혼 후 그만둬서 모아둔 돈 외에는 이렇다 할 수입이 없었거든요. 애도 안 낳으니까 시간도 남으니 맞벌이 하려고 했지만 시부모와 남편이 맞벌이를 강력하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가, 여자는 내 애조만 잘하면 된다. 굳이 바깥일 안 해도 된단다. 여보, 나 못 믿어? 여보 하나쯤은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어. 이렇게 남편과 시부모는 결혼 후 제가 바깥일 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응당 여자는 집안 살림만 잘하면 된다고 말했죠. 그렇다 해서 저는 다시 일을 못하게 된다는 보통의 경력단절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다시 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일 안 하는 대신 어느 정도 내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나 시부가 제게 엄청 유별나게 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집안일하고 밥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 성격은 그 정도면 다정한 편에 속했고 저희는 각자 서로 맡은 일들을 해내며 감정 상하는 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행히 결혼하고 근 3년간은 평화로웠네요. 처음엔 남편 말대로 연애 때와 크게 바뀐 것은 없었고 오히려 저희 사이는 결혼이라는 결속으로 저희 관계는 더욱 안정을 찾은 듯 했어요.
그런데 가끔 저에게 향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평소 조금 거슬렸던 남편의 언행은 분명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서 TV 속 저 여자 좀 봐. 어디 여자가 말이야. 어른 말씀이면 하늘같이 알고 무서워해야지. 시부모한테 저 대드는 모양새 좀 봐. 정말 드세다. 그리고 어른들이 그러라면 군말 없이 알겠습니다. 해야지. 저 여자는 저럴 거면 결혼을 왜 한 거야? 난 처음부터 안 봐서 모르겠네. 저게 지금 무슨 상황인데? 보니까 저 며느리라는 여자가 시어머니 말을 죽어도 안 들어. 냉장고 정리 좀 해야겠다고 한마디 했다고 시어머니한테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감히 하늘 같은 시부모님한테 말이야. 방송이잖아. 저런 거 다 대본이라더라. 너무 열내지 마. 근데 나는 온다는 연락 없이 비밀번호 치고 매일 냉장고 검사하러 오는 시어머니 쪽도 좀 이해 안 가네. 뭐? 뭐야? 당신도 같은 상황이면 저럴 거야? 에이, 우리 어머님은 안 그러시잖아.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야. 나는... 에이, 잘 모르겠어. 당신은 왜 TV 보다가 괜히 나한테 그래? 남편은 드라마 속 허구 상황은 물론 실제 고부 갈등이 나오는 방송을 보면 꼭 그렇게 시모편에 서서 차별적인 말들을 덧붙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의 생각을 물어보는 남편에게 마냥 솔직하게 속내를 다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괜히 남편이 감정이입해서 제게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듣기 싫고 저도 굳이 그를 자극해서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대화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런 일들이 당장 제 일 아니니까 얼버무렸었네요. 다 미래에 제 일이 될 줄은 모르고요. 그러면서 저는 점차 연애 때는 미처 몰랐던 남편의 꼰대 같은 마인드를 인식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어쩌면 시부모보다 더 옛날 사람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른들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저도 어른 공경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남편은 소위 요즘 말로 꼰대 같았어요. 시부모 역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내조하는 걸 중시했고 남자는 밖에서 돈만 벌면 된다는 옛날 사람들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 남편만큼은 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다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끝까지 겪어보니 결국 그 부모의 그 아들이더군요. 저는 보수적인 그들의 의견들을 완전히 모두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었지만 항상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가에서 제사를 크게 여러 번 지냈지만 거기에 대해 큰 불만도 없었습니다. 저 또한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시댁에 인사하러 가는 것들도 저는 크게 부담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주 인사드리러 갔기 때문에 시모랑 금방 친해졌고 그 흔한 고부 갈등 같은 것도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응하던 제가 변하자 점점 저희 결혼 생활에도 조금씩 금이 가더군요. 제 내조에 아무런 불만 없던 남편과 시부모가 한 가지 사건으로 쥐 잡아먹듯 괴롭히며 저에게 달려들었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이미 저희는 3년 전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 합의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생각에 변화가 생겼는지 아님 시부모가 원하는 건지 뜬금없이 제게 아이를 낳자 하더군요. 여보, 우리 아무래도 애가 한 명 정도 있는 편이 좋지 않을까? 어? 아이?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 결혼하기 전에 분명 아이 안 낳고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잖아. 그랬었나? 뭐 그랬어도 지금은 생각 바뀐 지 오래야. 나이 들어갈수록 왜 이렇게 애들이 귀여워 보이는지 모르겠어. 나도 이젠 조카 바보 말고 아들 바보, 딸 바보 하고 싶다. 여보, 우리 노력 좀 해보자. 엄마한테 보약 좀 지어달라 할까? 에이,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애 낳기에는 이젠 너무 늦었지. 40 넘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 난 싫어. 뭐? 자기 혹시 애 혐오해?
아니, 혐오라니. 내가 혐오하면 조카들 예뻐하겠어? 그래, 다행이다. 혐오하는 거 아니지? 그래, 당연하지. 난 그냥 노산의 위험이 싫을 뿐이야. 괜찮아, 괜찮아. 그냥 한 명 낳자. 뭐? 지금 자꾸 뭐가 괜찮다는 거야? 아니, 당신이 낳고 싶다 해서 애가 바로 낳아지는 게 아니잖아. 게다가 내가 위험한 건데 당신이 뭐가 괜찮다는 거야? 아니, 당신 나랑 같이 부부로 살면서 이제 내 성격 잘 알 거 아니야? 설마 아직도 내 성격 모르겠어? 다들 결혼 전에는 당연히 서로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보기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내숭부리잖아. 나도 그랬던 것 뿐이야. 근데 이제 난 당장 아이가 필요해. 도대체 몇 번을 말하게 만들어? 여자라면 그런 리스크들을 감수하는 게 당연하잖아. 당신은 애가 뭐 물건이야? 생명 이야기 하는데 뭘 그렇게 마트에서 물건 고르는 것 같은 뉘앙스로 말해. 당신 뭐 필요하다고 말하면 애가 바로 생기냐고. 그리고 진짜 말하는 거 너무 웃기잖아. 나보고 리스크를 감수하라고? 당신 만약 나 애 낳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쩔 건데. 나 지금 엄청 무서워. 난 분명히 노산 싫다고 말했었잖아. 나 이 결혼 당신만 믿고 한 건데 갑자기 나한테 임신을 강요하는 느낌이라 좀 당황스럽다.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이유는 말이야. 딱 한 가지야. 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나 닮은 손주 안겨드리고 싶어. 그거 아니었음 난 평생 혼자 살았을 거야.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전엔 그런 말 나한테는 안 했었잖아. 그야 거짓말 한 거지. 그렇게 내가 딩크하자고 밑밥 깔아놔야 당신이 거부감 없이 나랑 바로 결혼할 테니까. 뭐? 진짜 이기적이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난 싫어. 절대 애 안 낳을 거야. 앞으로 나한테 그 어떤 기대도 하지 마. 당신 말 듣고 내가 딱 결심했어. 아이씨, 그럼 네가 우리 엄마한테 가서 말해봐. 애 안 낳을 거라 못 박으라고 네가 직접 말이야. 못하지? 못하겠지? 당신 정말 책임감 없다. 내가 알던 그 남자 어디 갔어? 아니, 그 반대야. 책임감이 있으니까 아이 낳자고 하는 거지. 그 후로 저희는 아이 얘기만 나오면 서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매번 똑같은 레파토리로 말싸움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절대 못 낳는다였고 남편은 무조건 낳아야 한다였죠. 남편의 집요함이 통하지 않자 얼마 안 가 시부모까지 대놓고 임신 압박을 주더라고요. 너희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 없냐? 네? 빨리 낳고야 싶죠. 그런데 아빠, 이 사람이 영 협조를 안 해요. 엄마, 와이프가 노산이라 자꾸 애 낳기 싫대요. 얄밉게 남편은 시부모 앞에서 본인은 애 낳고 싶은데 와이프가 싫다고 해서 못 낳는 중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자 시부모의 모든 원망의 눈초리와 질타는 제게로 날아오더군요. 그게 아버님, 어머님. 어머, 얘, 너 결혼까지 했는데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니? 애는 낳아야지. 그리고 너 얼마 전에 어떤 50대 여자도 건강하게 임신해서 출산까지 한 거 아니? 그 사람 뉴스에도 나왔어. 그러니까 너도 너무 겁먹지 말고 자신감을 좀 가져라. 죄송합니다. 저희 애 안 낳아요. 저는 분명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께 말씀 충분히 드린 걸로 기억해요. 그때 어머님 아버님도 괜찮다고도 하셨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그때 일이고 지금 나는 하나도 괜찮지가 않어. 에이그 고집하고는. 요즘 안 그래도 20, 30대 저출산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는데 애미 넌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같은 건 조금도 없니? 얼른 한 명 낳아서 애국해야 할 거 아니야? 시모에 이어 시부가 제게 애국심이 없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 뒤로 시모는 TV 속 나오는 사연들처럼 말도 없이 수시로 저희 집을 들이닥쳤습니다. 청소를 똑바로 해라. 매일 새 반찬 미리 만들어놔라. 잔소리 폭탄을 하며
제게 스트레스를 줬어요. 그러다 하루는 온 가족이 또 저를 회유하려고 하더군요. 시모는 저 먹일 잔뜩 보약을 지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 일전에 너 애기 낳기 싫다는 말은 내 못 들은 걸로 하마. 자, 이거 여자 몸에 좋은 한약이다. 한의원 가서 제일 귀하고 비싼 것들로만 지어왔으니까 넌 그냥 삼시세끼 밥만 잘 챙겨 먹고 이 한약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야무지게 챙겨 먹어라. 한약이요? 그래, 임신 잘 되는 한약이야. 우와, 당신 정말 결혼 잘했지?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 시부모님 세상 어디 없어. 시부모와 남편 중 단 한 명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벽에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라 저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안 되겠다며 제 손을 꼭 붙잡고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애원했어요. 아마 강압적인 방법이 안 되니까 눈물 호소한 거였겠죠? 예, 너 무섭고 힘든 마음 왜 모르겠니? 충분히 안다. 그럼 일단 노산이 무서운 거면 산부인과 진료라도 받아보자꾸나. 애를 꼭 낳든 안 낳든 여자는 자궁이 건강해야 해, 응?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설득과 강요를 했고 결국 끈질긴 시모 덕에 마음 약한 저는 시모가 예약한 산부인과 진료를 남편과 함께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산모가 고령이기는 하지만 나이에 비해 건강하고 산전 검사 결과 임신이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더군요. 그리고 오히려 저보다는 남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남편분, 웬만하면 담배랑 술을 줄이세요. 그럼 저희 아직 임신하기 늦지 않았죠? 아이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다만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때 의사가 하는 말에 저도 묘한 안도감이 들면서 잠깐 희망을 봤던 것 같아요. 또 시부모와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는 임신이라는 게 무섭게만 느껴졌는데 장소가 산부인과다 보니 엄마가 되고 싶다는 본능이 깨어나더라고요. 당신 이래도 또 노산 타령할래? 지금 안 나오면 우리 영영 애 못 가져. 좋아. 그 대신 딱 한 명만 낳는 거야? 정말? 절대 고집 안 꺾일 것 같더니 이렇게 쉽게 꺾였어. 고마워 여보. 저는 나름대로 큰 결심한 건데 그 순간에도 제게 꺾였다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는 남편이 한편으로는 좀 못나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친정아빠도 그즘 손주 보고 싶다고 자주 말했었고 저도 티는 안 냈지만 신우가 낳은 시조카 크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혼란스럽긴 했어요. 시조카가 3살인데 너무너무 귀여웠거든요. 시조카도 그렇게 귀여운데 제 자식이면 도대체 어떤 감정이 들까 궁금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아가, 정말 잘 생각했어. 넌 아이 낳기만 해. 우리가 다 키워줄 테니. 그리고 네 남편이 너 모시고 살 거다. 그럼요. 제가 마누라 여왕님처럼 모시고 살아야죠.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였네요. 제가 애를 낳는다는 결정에 양가 집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아하셨죠. 물론 저희 친정엄마는 노산이라 제 건강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시모는 저를 잘 보살피겠다며 저희 엄마를 안심시켜줬어요. 그리곤 제게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손주 생길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제 건강만 생각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시댁 행사는 물론이고 제사 전부 오지 말라더군요.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가 안 찾아온다고요. 속물인가 마음에 찔리긴 했지만 임신을 빌미로 시댁을 안 가도 되니 솔직히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아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아기가 찾아온단다. 앞으로는 내 말만 들어. 그럼 애는 금방 생길 거다. 네, 어머님. 넌 참 복 받았어.
그치? 네, 어머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나 같은 시어머니 어디 없다? 그런데 시모는 점점 제 생활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 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가까운 국내 여행도 못 가게 했으니까요. 여행을 간다고? 안 된다. 부정타. 네? 부정 탄다고요? 하지만 가까운 곳인데? 애 낳고도 충분히 여행 갈 수 있잖니. 얘, 임신이 쉬운 줄 아니? 지금부터 행동거지 똑바로 해야지. 저는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시모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여행도 못 가게 할까? 의문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임신하려면 여행이 좋은 기회이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결국 남편 휴가 때 저희 부부 여행도 못 가게 하던 시모였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특별히 다 신경 써야 한다며 시모는 손수 음식을 만들어 와서 항상 우리 집 냉장고를 채워 놓았습니다. 정말 감사했는데 정말 한편으론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일단 제가 잘 먹어야 하는데 시모의 음식들은 제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늘 뭘 얼마나 먹었는지 체크하는 시모 덕에 저는 신경이 곤두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게 임신 준비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좀 유별나다 싶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정신없이 지나가서 조바심이 안 났는데요. 임신 준비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깜깜무소식이니 저는 점점 불안했어요. 꾸준히 남편과 숙제도 하는데 아기가 쉽게 안 찾아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상신이 도운 것 같아요. 이런 집안과 엮여서 제 배 아파 소중한 생명을 낳지 말라고요. 시모는 일주일에 적게는 한 번씩, 많게는 두세 번씩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시모가 제 상태를 조심스럽게 물어봤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퉁명스럽게 제게 쏘아붙였어요. 걱정하는 어투에서 짜증과 화로 바뀌어 갔습니다. 나중엔 친정 욕까지 하더군요. 시부모도 이제 인내심이 다했는지 딱 1년 지나자 저를 원망하며 제 탓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 아직이냐? 네, 어머님. 에휴, 나만 발벗고 나서서 노력하면 뭐해? 너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거 맞냐? 그럼요. 근데 왜 아직이냔 말이야?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고? 네, 보약은? 잘 먹고 있죠. 네 시아버지도 이제 포기했다. 혹시 너 건강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산전검사 얼마 전에 했는데 다 정상이래요. 정말 해도 너무한다. 내가 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케어했니? 아마도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말이야. 그 사람은 벌써 애 둘셋은 낳았을 거야. 죄송합니다. 너 정말 죄송하기는 하니? 너 임신하기 싫어했잖냐? 속으론 사실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에휴, 이렇게 해도 쉽게 못 낳는 딸내미를 결혼시킨 사돈은 무슨 배짱인 거야? 사돈도 정말 생각이 없나 봐. 아주 양심이 없어. 불쌍한 내 아들 어떡할 거냐? 어머님, 그건 말씀이 좀 지나치세요. 어머머, 너 눈 똑바로 안 뜰래? 참나, 우리가 해준 보약이랑 반찬들은 받아 먹을 때만 좋았지? 내가 그 정성을 다했는데 너한테 고작 이런 말도 못해? 아무리 그래도 친정 부모님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어머님. 애초에 임신은 제 욕심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약 그만 지어달라 말해도 억지로 지어와서 먹이셨고 반찬도 알아서 해먹는다 해도 어머님이 고집 부리셨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저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 친정 부모님 욕보이지 마세요. 꼴에 자존심 부리기는 큰 소리를 칠 입장이냐 네가? 아니 그냥 남들처럼 임신만 하면 끝나는 일인데 그게 어려워? 그리곤 시모는 기회를 많이 줬다며 자포자기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에휴, 됐다. 애는 됐어. 더 이상 희망 고문 당하기 싫다. 아무래도 너라는 그릇이 잘못됐어. 임신은 글러먹은 것 같다. 아이고, 그동안 너한테 쏟아부은 내 시간과 정성, 돈 아까워라. 예, 요새 네 신우 고깃집 일손이 모자라. 이제 난 너 포기했으니 거기 가서 일이나 좀 도와라. 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내가 심해? 네가 더 심하지. 예, 너 솔직히 내가 많이 배려해줘서 그동안 제사도 혼자 쏙 빠지고 시집와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요즘 인건비가 금값이라는데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냐? 내가 너한테 쓴 돈이며 시간이 다 얼마야? 돈으로 환산해봐라. 그거 내 딸한테 다 갚아. 밥은 줄 테니 돈은 바라지 말고 무급으로 일해라. 네가 여태 누린 것들 말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빚이야. 빚이요? 웃어? 이게 정말 정신 못 차리네. 네, 웃기네요. 어머님 결국 이러시려고 애 낳기 싫다는 저 들들 볶으신 거였어요? 너 뭐라고 했냐 지금? 싫습니다. 저 아가씨 가게에서 노동하려고 이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애초에 어머니한테는 제가 애 낳는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나요? 저는 그래도 한 가족이라 생각했어요. 참나, 끝까지 자존심 부리네. 못하겠으면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이게 어디서 감히 받기만 하려 해? 고깃집 도와주는 게 뭐 어렵다고 정말. 시모가 친정을 들먹이며 선을 넘기 시작할 때 고민할 것도 없이 이 집안과 연을 끊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그날 저는 남편을 시댁에 끌고 가 당당하게 소리쳤어요.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애 안 낳기로 합의하고 결혼했는데 갑자기 애 낳으라고 온 식구가 강압적으로 난리치던 것도 억울하고요. 이젠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는 거 더 이상 저도 못 참겠어요. 너 지금 무슨 행패야? 어머님이 말이야, 나 임신 못하는 그릇이래. 그러니까 아가씨 부부 고깃집 가서 무급으로 일이나 도우라잖아. 여태까지 내가 시가 식구들에게 빚만 졌으니까 몸으로 갚으라고. 그래서 그게 뭐? 진짜 이혼한다고 할 줄은 몰랐는지 시부모 꽤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나 남편이나 끝까지 절 무시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엄마 말이 다 맞는 말이구만. 뭐? 너도 끝까지 참 쓰레기구나. 처음부터 나 속여서 결혼한 거 보면 답 나온다. 저런 부모 밑에서 뭘 배웠겠니? 뭐? 근데 이게? 남편이 제게 달려들자 시부모는 더럽게 엮이지 말라면서 그를 말리더군요. 집도 우리 아들이 했고 해온 거 없는 넌 그냥 그대로 몸만 나가면 된다. 아니요. 제가 해온 혼수는 다 가져가야죠. 에휴, 독한 것. 저는 결혼 전에 해온 혼수를 이삿짐 센터 통해서 전부 친정에 옮겼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는 내막을 자세하게 얘기는 못했지만 이혼한다고 말씀드리니 두 분 다 알겠다고만 했어요. 저는 남편과 시댁에 정이 떨어진 대로 떨어진 상태라서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2달 만에 합의 이혼했고 아빠는 딸이 이혼녀가 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이셨어요. 엄마는 아무래도 제가 임신으로 시달렸던 것들을 대충은 아니까 저한테 이혼 잘했다고 하셨고요. 이혼 후 억압되었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을 소개해줬던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놈 재혼한 거 알아? 재혼했어? 내가 미안해. 그런 놈인 줄도 모르고 소개시켜줘서. 전 남편이 저랑 이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재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인에게 과거의 사람이고 괜찮다 했지만 지인은 정말 그런 쓰레기인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아니야, 난 괜찮아. 근데 이젠 그놈
내 인생에서 말끔히 아예 지우고 싶어. 근데 있잖아, 그게 다가 아니더라. 그놈 재혼 상대가 글쎄 막 출산한 미혼모라는 소문이 쫙 퍼지더라고.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갓난아기 데리고 다니는 걸 본 사람이 있나 봐.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미혼모가 내 대학 후배더라. 세상 참 좁지?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너무 충격받지 말고. 들어보니 지인의 대학 후배인 여자는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부른 상태로 나타났대요. 점점 배는 불러오는데 누구랑 결혼한다는 소식은 따로 없고 다들 아기 아빠가 누군지 궁금해했지만 알려주지 않았다네요. 그래서 미혼모구나 지레짐작하고 있었는데 아무 말 없던 후배가 갑자기 결혼한다며 지인들에게 청첩장 돌리며 자기 미혼모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붙었고 애는 혼자 키우려 했는데 같이 키우기로 했다고요. 네, 그 여자는 사실 제 남편의 상간녀였고 저희가 혼인 관계에 있을 때 남편의 아이를 가진 거였어요. 어쩐지 제가 이혼하자고 할 때 한 번도 붙잡지 않는 남편 보고 조금은 이상하다 생각은 했어요. 설마 여자가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요. 저는 상간녀의 연락처를 얻어냈고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 누군지 알겠어요? 저희 남편 전 부인 아니세요? 내 번호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럼요. 바람 맞죠? 맞으면요? 소송해야죠. 맘대로 하세요. 그깟 상간녀 위자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와, 어이가 없네. 너 인생 그딴 식으로 살다가 천벌 받아. 천벌? 누구한테? 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그래, 벌 받기를 기도하고 기도할게. 호웃음 치는 상간녀와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상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역시나 상간녀 대신 전 남편이 내용 증명 받는지 화를 내며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세요? 야, 너 지금 뭘 보낸 거냐? 보면 몰라? 상간녀 소송 걸었지. 참나, 이제 와서 무슨 상간녀야. 이 눈치 없는 여자야. 우린 벌써 서로 협의 이혼했고 이혼했으면 소송까지 못 가. 너 나 재혼했다는 소식 듣고 많이 배 아팠나 보다. 아님, 너는 그 고생을 해도 못 낳았는데 난 이렇게 쉽게 아빠가 돼서 부럽기라도 해? 혹시 질투? 질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알려면 좀 똑바로 알던가. 우리 이혼한 지 1년도 안 됐어. 상간녀가 임신한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의 외도 사실은 입증이 된 거야. 외도 사실 알게 된 지 3년까지 상간소송 가능한데 이건 몰랐어? 그럼 좀 조용히 재혼하지 그랬어. 아주 떠들썩하게 해놓고 내가 모르길 바라는 게 이상하지. 나 이제 한 아이의 아빠고 그 사람이 이제 내 와이프야. 남의 가정 파탄내지 말고 차라리 합의를 하자. 그래, 지금 가정은 얼마나 갈지 내가 응원하면서 지켜볼게. 한 번 바람 피운 놈이 두 번은 못할까? 넌 절대 인간 못 돼. 전 남편은 그렇게 10살 어린 상간녀 대신 제게 합의금 1,0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차라리 외도 사실을 제가 처음부터 알았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뒤늦게 알고 이혼 다 하고 다시 소송까지 가는 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0만 원 받고 깔끔하게 털어냈다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은 제게 돈을 보내고 지긋지긋하다며 다신 연락할 일 없었으면 좋겠다더군요.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최근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자주 왔어요. 너무 집요하게 오길래 한번 받았는데 잊고 지냈던 전 남편이라는 작자였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당신이야? 당신 맞아? 아, 지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렇게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뭘까? 우리가 연락해서 정리해야 할 게 뭐가 아직 남았니? 당신 맞구나. 번호 안 바꿨네. 우리 다시 합칠래?
당신도 나한테 마음이 아예 없진 않지? 뭐? 지금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미쳤냐? 술 취했어? 나 만나는 사람 따로 있어. 지금 무슨 소름 끼치는 개소리야, 한밤중에. 거짓말. 없지? 아직 남자 없는 거 맞지? 나 너랑 헤어진 뒤로 당신 계속 생각나더라. 우리 애 가지려고 서로 최선을 다했었잖아. 난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거든. 뭐? 우리? 우리 같은 소리 하네. 그리고 뭐 나랑 헤어지고 바로 재혼했으면서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 시부모한테 미움받을 때 나 몰라라 하고 와이프 버린 게 누군데? 왜? 상간녀 아니 네 와이프가 바람이라도 났니? 그게 말이야. 나도 이럴 줄 정말 몰랐어. 사실 애가 이제 4살이야. 근데 내 얼굴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어릴 땐 애들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려니 했어. 근데 클수록 내 얼굴이랑 더 달라지니까 부모님이 애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길래 혹시나 싶어서 했는데 불일치로 나왔어. 그 애가 내 애가 아니었다고. 그 여자한테 나도 우리 부모님도 완전 속은 거야. 엄마가 그 사실 알고 미용실에서 바리깡 빌려와서 자고 있는 그 여자 머리 중간을 싹 다 밀어버리고 그 여자 쫓겨났어. 진짜 가지가지한다. 그러니까 여보, 우리 연애할 때 좋았잖아. 나 더 이상 여자들 못 믿겠어. 당신 같은 여자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우리 재결합하자, 응? 내가 지난날 용서 빌게. 엄마 아빠도 너 다시 오면 받아줄 거래. 전보다 더 잘해주실 거래. 속이 다 시원하다. 근데 뭐 이제 와서 다시 합치자고? 너 완전 미친 거 아니니? 아니, 너네 엄마 아빠도 제정신 아니시래? 끊어.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 제가 소리 지르자 전 남편은 끝까지 찌질한 면모를 보이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때 상간녀 소송 합의금으로 준 1,000만 원 다시 도로 뱉어. 난 억울해. 결국 내 애도 아니었잖아. 개소리 작작해 인간아. 그 애가 네 애가 아니라도 나랑 결혼 생활 중에 네가 외도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지금이라도 다시 변호사 고용해서 시시비비 가려볼까? 어? 너 왜 이렇게 거칠어졌니? 내가 알던 여자 맞아? 너네 집에서 호구처럼 조용히 살다가 내가 깨달은 바가 많거든.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전화로 할 게 아니라. 찾아오거나 만나달라고 한 번만 더 짓거리면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갈 거야. 네가 그때 준 합의금 1,000만 원으로 말이야. 야!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장난하며 놀아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친정집 앞까지 전시모가 찾아왔더라고요. 무릎 꿇고 인생 망한 자기 아들 한 번만 봐달라고요. 예, 살아보니까 너만한 참한 며느리감 없더라. 세상 참 무서워. 난 아가씨들이 다 아가 너처럼 착할 줄 알았지. 아가 그동안 많이 힘들고 서운했지? 나도 돈도 잃고 상처도 받고 많이 힘들었단다. 우리 지난날 아픔 상처 잊고 서로 보듬어 가면서 살자꾸나, 응? 글쎄 그 몹쓸 물건이 우리 돈까지 다 해먹고 갔단다. 아줌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더 이상 제 알 바 아니잖아요. 소름 끼치는 소리 그만하고 일어나세요. 저보고 몸만 가지고 나가라던 그분이 지금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미쳤다고 그 지옥을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겠습니까? 아줌마가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걸 보니까 뭐 아줌마 아들이 별 볼 일 없다는 건 드디어 비로소 알았나 보네요. 움찔거리던 전시무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제발 아가, 우리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렴. 글쎄, 아무래도 그 여자애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내 아들한테 접근한 것 같아. 뱃속 핏줄까지 속이면서까지 말이야. 당신 지금 우리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어머, 아이고 사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냐고? 내가 당신이랑 당신 아들 때문에 잘 지냈을 리가 있겠어?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것들 때문에 난 한동안 잠을 못 잤어. 오냐, 오늘 잘 찾아왔다. 너, 내가 전부터 주고 싶은 게 있었거든.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한 저희 엄마는 너 잘 왔다면서 걸레반 구정물을 가져와 전 시모의 얼굴에 확 뿌렸답니다. 에이, 이게 뭡니까? 뭐긴 뭐야. 지금 당신이 흘리는 그 가짜 눈물만큼 더러운 구정물이지. 냄새가 지독할 거야. 혹시라도 불쾌한 인간들 찾아올까봐 내가 몇 날 며칠을 썩혀놨거든. 아니 사돈. 누구 보고 사돈이래? 경찰 부르기 전에 쏙 꺼져. 못된 여편네야.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 덕에 시원한 복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전 남편은 지인들 사이에서 나쁜 소문은 무성해지고 평판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합니다. 또 모임이란 모임은 쪽팔려서 전부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쥐죽은 듯이 살다가 상간녀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초스피드로 이혼했다네요. 그리고 아이 핏줄을 속인 것도 모자라 그 상간녀의 친정 부모가 알고 보니 전문 부동산 투자 사기꾼이었다네요. 지방에 있는 땅에 개발 소식이 들어온다며 투자하라며 건의해놓고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을 속여 팔아서 손해보게 만드는 수법이었죠. 전 시부모 그 전문 사기꾼들에게 홀려서 3천만 원씩 각자 투자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땅을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꼬드기니 사돈이 설마 거짓말이라도 칠까 아니란 마음으로 종잣돈을 전부 투자했나 보더라고요. 솔직히 생돈 날린 시부모 한동안 시름시름 앓았다는 소식 듣고 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놈의 손주 타령 그렇게 하더니 가짜 손주한테 그만 홀려서 상간녀 집안에 그동안 간이고 쓸개고 다 빼앗긴 거죠. 전 시부모와 전 남편 보면서 결국 제게 지은 죄가 있으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꼭 반드시 업보가 돌아온다 생각했습니다. 제게 상처 주고 저를 내쳤던 그들이 평화가 깨져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불행을 너무 오랫동안 곱씹지는 않으려고요. 저도 건강한 마인드로 제 인생 잘 살아야죠. 그래서 이곳에 털어놓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 다시 하면서 안정 많이 되찾았고요. 현재 친정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삶은 제게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는 건 어렵더라도 그냥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면서 제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사셨으면 해요. 지금까지 긴 사연